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과 전공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44일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나눈 시간 140분, 2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대통령이 밝혔지만 박 위원장, 일단 만남 이후 첫 반응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서소식 이현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부가 2,000명으로 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별도의 사진 촬영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공의 측과 타결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박단 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처음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고 일단 전공의 측에서 화답을 했어요. 전격적인 만남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집단행동 당사자인 이 전공의 대표와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만남 140분간 진행됐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만 배석하면서 참석자도 최소화했습니다. 만남 사실 역시 대통령실이 공지하거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일정에 늘 이렇게 영상 혹은 사진을 촬영한 뒤 기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것도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총선용 유화책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큼 진정성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만남이 성사되기 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통령실 쪽에서 전공의 측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조심조심한 건 알겠고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전공의들이 이제 정부에 제시했던 7대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안을 전공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생각 역시 충분히 피력했다고 합니다. 전공의 7대 요구안 한번 볼까요? 이 전문의 채용 확대나 의료사고 법적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가 이미 충분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의료계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달라고까지 한 만큼 논쟁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 또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고 합니다. 딱 그 부분인데요. 대화의 진전이 있었을까요? 이 2,000명에 대해서요? 당장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공지문을 보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써 있죠. 앞선 이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담긴 증원 계획 백지화와는 달리 만남 이후에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문구입니다. 다만 앞으로 만들어질 대화체에 전공의가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면 2,000명을 유지할지 손을 볼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2,000명만 고집하진 않을 테니 들어와서 논의하자가
전공의 측에 전달이 된 겁니다. 오늘 만남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도 내부적으로 이런 공지를 했거든요.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전협의 스탠스라고요. 아직 서로 생각이 많이 좀 다른데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 정도의 의미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단 위원장이요. 대통령 만난 뒤에 이런 걸 올렸어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딱 한 줄 SNS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것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당장 의료 현장 복귀를 고려할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내부에서도 박단 위원장이 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만으로도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직 전공의로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류옥하다 씨의 경우 밀실 결정의 밀실 만남이라면서 이번 만남으로 전공의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의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단 비대위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질지 아니면 줄어들지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가 선거 전에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실시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 당일까지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뚜렷한 경향이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모두 그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일명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어제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37%, 국민의힘은 39% 응답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 조사했던 2주 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오른 겁니다.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응답자도 8%포인트 줄었는데 사전투표가 임박하자 지지층이 양당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올라 90%에 달했습니다. 여야도 모두 결집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목전에 다가서면서 양당이 결집을 하면서 경합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종반에 오면서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는 그런 모양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양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15%와 31%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연합은 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미래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가 오른 23%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로 나타난 가운데 유보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종 투표 결과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정확한 판세 너무 궁금하죠? 지금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책임자를 차례대로 연결해서 정확한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병도 의원입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110석은 우세한 것 같고 50석 안팎이 격전지다. 이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하향 국면을 찍고 특히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다시 양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을 하면서 지금은 경합 지역에 대한 지역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은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뭐 범야권 200석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단순한 수치로도 200석은 나올 수가 없고요. 네. 그것은 현재 여당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오히려 야당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석에 대한 분석은 너무 과한 분석입니다.
네, 자 선거 막판에 이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이나 김준혁 후보 과거 막말 이 논란이 지금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어떠한 후보자이간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한 마음을 가고 있지만 이제 선거가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민주당의 전략, 투표율 많이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이번 선거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건 저는 투표율을 올려야 저희들 승리를 위한 전제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투표율을 보면 사전 투표율이 21대 때 26.7%였고요. 본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도 이번에도 승리를 위해서는 투표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총선 투표율 목표는 몇 %이죠? 저희들은 최소 65% 이상에서 네. 70% 사이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판세도 좀 들어봐야죠. 자, 지금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경합지가 선거 막판에 가면서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보기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열세였던 지역이 경합 지역으로 늘어나는 바뀌는 곳이 지금 현재 많이 좀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주 전이 좀 최악 국면이었던 것 같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반등을 좀 하고 있던 것이 좀 실제 그 유세 현장에서는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터져나온 뭐 막말 논란이나 편법 대출 논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있던 여러 막말 논란은 물론이고 양문석 후보의 있던 사기 대출 의혹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들의 있던 성상납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들이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상당히 지금 고전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좀 그 점이 좀 걱정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 지역도 이제 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후보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 좀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65%가 넘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도 투표율 목표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고 20, 30대 층은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 좀 일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0대, 30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세대별로 봤을 때 20대가 가장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어느 당이 유리할지 함부로 좀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부실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배두원 기자 나왔는데 방금 우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야 선거 책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결집이 시작됐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지층들이 급속하게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39%로 국민의힘과 동률입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이 마음을 못 정하던 유보층이 줄어든 것도 보이고요.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이미 결집했던 야권, 여권도 선거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막판에 왜 이렇게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여야 지지층 총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위기감입니다. 매일 정권 심판 외치는 이재명 대표 필두로 조국혁신당, 더 선명하게 아예 정권 종식을 외치죠. 이 대표와 갈등 벌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파란 옷 입고 유세 현장 나왔습니다. 모두 총출동해서 야권 진영이 뭉치는 거죠.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인기를 얻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시 나온다? 이 보수 진영의 위기감에 여권 지지층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개헌저지선 지켜달라 호소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호남 출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 당내 대표적 비운계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연일 험지 돌고 있죠. 이 선거 운동을 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까지 범여권 세력이 함께 뭉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제3지대 힘도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발생해서 되는 쪽, 이기는 쪽 찍으려는 유권자들이 늘기 마련입니다. 자, 양진영이 총 결집해서 그런가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더 들어가서 지역구별로 보면 아주 박빙의 들쭉날쭉 혼전 양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권 심판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띄운 양상이었는데요. 이번 총선 어떻게 인식하느냐 물었더니 정부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 46%, 아니다 정부 여당 견제해야 한다 47%,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팽팽하냐면요. 누구 뽑을래? 정당으로 물었을 땐 좀 차이가 나는데도 지역구 후보별로 물어보면 박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PK 지역입니다. 부울경 묶어서 지역구 후보 어디에 투표할 거냐 물었더니 민주당 28%, 국민의힘 49%, 21%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부산 남지역구 개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후보 오차 범위내 초박빙이고요. 양산 을 역시 오차 범위내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 지지도에 관계없이 박빙으로 붙는 지역구가 수두룩할 정도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많은 겁니다. 여야 모두 그런 지역구가 50개라고 합니다. 자, 선거 6일 앞두고 50개가 초박빙이다. 자, 결국은요, 가장 큰 변수 투표율이겠죠. 네, 맞습니다. 워낙 박빙 혼전승부다 보니 우리 지지층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 한다. 이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율 65%를 매직 넘버로 보고 있습니다. 180석 압승했던 지난 총선 투표율과 엇비슷하면 이긴다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도 좋다고 합니다. 이 선거 막판 흐름이 안 좋아서 이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 대표 모두 사전투표에 올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내일 민주당 후보 막말 논란으로 반발하고 있는 서울 이화여대 인근에서 사전투표한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덕단지에 있는 대전에서 사전투표하면서 이 R&D 예산 삭감을 저격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투표율도 꽤 높을 거로 보는데요. 오늘 발표된 선관위의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 78.9%에 달했습니다. 80% 가깝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투표율이 중요하다 보니 여야 대표 모두 오늘 종일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일 지역구 254명 후보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할 거라며 내가 찍어야 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경기 오산시 오산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방금 전 유세를 마치고 평택으로 이동했는데요. 오늘 하루 수도권 격전지 12곳을 돌며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외쳤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254명 후보들 모두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전투표하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지원 유세 현장에서도 사전 투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처럼 살아오셨어요?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어요? 사전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가셔서 우리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외쳐주십시오.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공약을 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부동산이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 날라오는 거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마음 졸이고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할 겁니다. 야권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버티고 있죠. 그분은 국회가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김준혁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내놓으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김준혁 후보 발언에 항의하고 있는 이화여대 소재지 서울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영남 지역을 돌았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원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찍고 보수 텃밭 대구에 도착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민주당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부산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앞으로는 완전히 외면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는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하면 진다. 딱 두 가지입니다. 부산 후보들의 큰절 릴레이 호소에 한 시민이 맞절을 하자 이 대표도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은 나게.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종한테 주인이 절하면 종이 버릇 나빠져요. 본인이었으면 대파 한 뿌리 가격 논란을 일으킨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취소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나름 사람을 잘 골라 쓰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 공천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만약에 파 한 단 875원이 아니고 한 뿌리에 875원 이런 소리 하면 저는 공천 취소해버렸을 것 같아요. 부산 기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비꼬았습니다. 기장 쪽파로 윤석열 정권을 대파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파 줄 줄 알았더니 쪽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한 뿌리에 20원쯤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중원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다니는 더스팟 254. 오늘은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서울 동작 을로 갑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교통의 환승 거점이 모여있는 서울 동작을입니다.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이기도 한데요.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반윤 경찰 출신의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후보. 그에 맞서 4선 중진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낙선한 이후에 용산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선거를 앞두고 온 그런 변하는 마음. 동작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동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뜬금없는 후보가 왔고요. 동작을은 18대 총선부터 보수 정당을 내리 선택한 곳이지만 바로 직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2년 뒤 대선 때는 7개 동 중 5개 동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고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차의 초박빙 상황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곳입니다. 이수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이렇게 먹자 골목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걸어서 10분 거리인 남성역은 이 상권이 그에 비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류 후보, 이 상업벨트를 활성화시켜 사당동 표심을 잡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 와 보니까 이수역은 너무 좋아요. 여기 남성역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지역에 이 상업 벨트를 확대해서 용적률을 올리고 해서 고층 건물도 올리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 바로 맞닿아 있는 서초구만큼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곳 흑석동에는 중앙대가 있고 흑석 뉴타운이 조성 중이라 인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교통 수요 역시 크게 늘겠죠. 나 후보, 이 흑석역을 지나는 내부 순환 급행철도를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합정이나 이태원에서 많이 보는데 흑석이랑 상도에서 이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내부 순환 급행철도가 필요하고요. 흑석에서 강남까지 6분, 흑석에서 신촌까지도 6, 7분이면 갈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실히 철도를 놓겠다고 자신합니다.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야당, 4년간 사람만 기다렸다는 여당. 동작을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한강벨트의 치열한 승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더스팟 254 서울 동작을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 명령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이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마다 두 후보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어떤 조사가 맞는지 아리송한데요. 여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8%포인트와) (3.4%포인트) 5배 넘게 차이 나는 수치죠. 총선 최대 승부처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입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18%포인트 차이로 앞섭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간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오차범위 내 3.4%포인트 접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조사 시기와 표본 수는 비슷한데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이 후보가 앞선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물은 거고 접전인 조사는 ARS, 기계가 묻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ARS 조사의 경우 조사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기세에서 밀린 숨은 보수층이 더 편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사 방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ARS 조사더라도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경우가 있고 전화 면접 조사도 박빙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표본 수가 많지 않다 보니 편차가 큰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 샘플 수가 500명 정도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차 범위가 크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쑥날쑥 선거 전까지 판세를 할 수 없는 명령대전. 결국 승패는 숨은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투표소로 끌어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썼고 제출한 증빙 서류는 대부분 허위로 판단한 겁니다. 신문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이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5억 8,100만 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양 후보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금고에 제출한 증빙 서류도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차주가 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양 후보 딸은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5개 업체로부터 주얼리, 의류 등 6억 5,2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물품 거래 명세표 7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4건의 거래를 한 3개 업체가 미등록 사업자거나 대출 실행 전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금감원이 합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딸과 금고 임직원,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새마을금고 발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세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먼저 깨끗해지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지역 유세에서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울먹이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양문석의 막말, 양문석의 편법 대출, 거의 한 달에 가깝게 또 언론에 집중타를 맞으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개인 양문석에게는 정말 무릎 꿇고 그만하자.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버텨야 될까? 하지만 이내 정부 여당 심판론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몰아붙였습니다. 한동훈의 딸의 논문 대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딸 명의의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11억 원 회수 통보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회수 입장 있으신가요? 새마을금고가 오늘 양 후보 딸의 대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채널A는 양 후보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며 부당한 개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동문은 규탄 집회를 열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여대 대강당합계단에 빼곡히 모인 이대 동문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미군 성상납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여성 평화, 이화 평화! 김준혁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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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김 후보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이대 캠퍼스에서 침묵 행진도 벌였습니다. 온라인에선 사퇴 촉구 서명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 총학생회도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수원의 김 후보 사무실을 찾아 항의한 뒤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모욕감과 불쾌감을 일으킨 후보님의 크나큰 과오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들로서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김 후보의 과거 다른 발언도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며 성적인 발언을 하고 올 초 지역의료계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비판한 데 대해 생명 존중이 아닌 권력 추구라며 욕설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도 오늘 대검찰청에 김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열립니다. 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도 설치됐던 터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선관위가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단미 기자, 오늘 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전국의 사전투표소 3,565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카메라 같은 불법 시설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 40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40대 유튜버와 공범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관위와 행안부는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비롯해 안팎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투표 전일인 오늘까지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요. 안심하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최종 모의 시험을 통해 통신망 상태 등도 점검했는데요. 투표가 종료된 이후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고 24시간 촬영 영상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분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땐 사전투표율 26.7%, 2022년 대선 땐 36.9%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 야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장예찬 후보인데요. 무슨 쟁탈전을 벌였습니까? 네, 바로 이 유세 구역 쟁탈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수영구에서 유세 지원에 나섰는데요. 세 후보가 같은 장소에 맞닥뜨리며 유세 구역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거리 위쪽에 이재명 대표와 유동철 후보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맞은편에 다른 두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거리에 세 후보가 다 몰려 있었던 건데 뭐 좀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시끌시끌하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서로 양보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두 후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조정현에게 사과하라! 이거는 방송은 안 틀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연우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산 시민들의 품격이죠. 진짜 정반대인데요. 자, 그런데 장예찬 후보는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네, 무소속 장예찬 후보 유세 현장에 경기도청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이 조명현 전 비서가 있었는데요. 이 대표 앞에서 비서를 사적으로 부린 의혹에 대해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장예찬 후보 아예 이재명 대표 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경기도 법카로 아침마다 샌드위치 사다 나르고 한우, 초밥, 뭐 이런 쌀국수 많이도 해드셨잖아요.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 후보 경찰에 저지당하면서 결국 이 대표를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런 일도 생기네요. 이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역구마다 총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는데 불꽃이 튀겠죠, 당연히. 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후보들 간의 불꽃 튀는 토론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갑 토론회에선 동네 지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도봉갑을 따지지 않고 도봉군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서 인사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 저는 그 기사 제목을 인용한 것인데 기사 내용도 확인하시지 않고 언론에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모른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리를 잘 언론의 모른다는 제목도 제가 프레임을 믿지 씌우고 못하시면 싶으신 허위라고 마음은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살벌하네요. 네,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네, 팽팽한 토론 끝에 잘못을 시인한 후보도 있었는데요. 경기 용인갑 토론회 같이 보실까요? 우리 후보께서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입니다. 너무 많은 정부 요직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통계 수치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사 검찰이 문제에 장악하고 어떻게 있다. 제시합니까? 지난번 총선 때 재산 신고하실 때 현금 5억 없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재산 신고를 최초했습니다. 아, 배우자도 현금 신고 안 하셨죠? 아니요. 안 하셨잖아요. 신고 안 했죠. 누락했죠. 아,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신고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불꽃 튀는 신경전 지역 주민들 선택받기 위한 것인데요.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인데 소중한 한 표 후회 없는 선택해야겠죠. 그래요. 저런 토론회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대만 강진으로 바위나 터널에 고립된 사람이 여전히 600명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옆방에 있던 간호사들까지 뛰어와 아기 침대를 붙들며 온몸으로 신생아들을 보호합니다. 오르막길에선 산이 무너지며 집채만한 바위가 그대로 차량으로 돌진했습니다. 어제 오전 규모 7.2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대만에서 10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0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하루 반나절이 지난 오늘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출근길의 갑작스런 산사태로 바위와 함께 터널에 갇혔던 호텔 직원 30명은 터널 안에서 밤을 보내다 드론 수색 과정에서 20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산에 고립됐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조됐고 산사태로 바위에 깔릴 뻔했던 탄광 광부들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진도 300여 차례 발생했고 피해가 워낙 크고 광범위해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오늘 오후 기준으로 고립된 사람이 663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구조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我们今天大楼里面的最后一名受困者那已经在212的时候已经被我们救出来了那目前已经送往他已经没有生命的一个真相。 어제 직원들이 대피하며 위기를 맞았던 대만 반도체의 상징 TSMC 측은 중요 설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 화롄에서 한때 고립됐던 한국인 여행객 6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전신주에 깔려 발목을 다친 70대 여성이 9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들은 의사가 없거나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농지 한가운데 전신주가 서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이 전신주가 쓰러져 70대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발목을 크게 다쳤지만 의식은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전신도 다 있었고 다쳤다고 자료들도 피곤하다 하고 다리 막 부러지더라고 갔는데 119 구급대원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거부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세골절 접합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집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전문의에서 깔리셔가지고 그 정도는 외상센터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시내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은 복강 내 출혈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은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충북대 병원 등 상급 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장기 부분에 손상이 부분에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전원을 의뢰하는 도중에 원주나 청주 쪽 다 의뢰하다가 안 돼가지고 외과 수술이 진행 중이라서 그 수술이 끝나면 다음 수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A씨는 다음 날이 돼서야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원주 세브란스 병원 등에선 전공의 대다수가 의대 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대 병원이 이송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약에 취해 있었는데요. 다량을 투약하면 사람을 물어뜯어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눈에 초점을 잃은 여성이 중심을 못 잡고 연신 비틀거립니다. 경찰관을 향해 공격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을 물어뜯는다며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신종 마약 메페드론에 중독된 겁니다. 폴리스! 경찰관들이 도심의 한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침대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외국인들을 체포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입니다. 엎드려. 이들은 굼뜨게 움직이며 저항조차 못합니다. 일당이 붙잡혔을 때 이 메페드론을 흡입한 상태였는데요. 중추신경 흥분제로 급성 발작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입니다. 일당은 투약은 물론 마약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일반 대마초의 10배 이상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해시시를 만들었는데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습니다. CCTV 추가 분석을 통해서 해시시를 던지기 수법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도 그런 정황이 있어서 경찰에 붙잡힌 3명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이 중 2명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시시와 메페드론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과 연계된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려고 한 대에 400만 원씩 들여 설치한 이동식 CCTV입니다. 그런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권경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제보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앞엔 각종 생활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대형 소파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까지 있지만 누군가 아랑곳 없이 버리고 간 겁니다. 누가 버리면은 그 박스가 쓰레기통 돼서 막 산더미 같이 쌓이고 지자체한테 얘기해서 이 카메라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변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태양광 패널과 바퀴가 달려 있고 카메라와 동작 센서가 있는 이 이동식 CCTV는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곳에 설치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란 듯이 CCTV 바로 옆에 폐지를 쌓아두거나 틈새에 쓰레기를 끼워두고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경고 방송도 하는 관제 CCTV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로 무단 투기를 적발하려면 이 본체 안에 들어있는 SD카드를 일일이 열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용량이 넘치면 앞에 기록은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적으로 그걸로 잡기는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든요. 이 이동형 CCTV는 서울의 마포구, 광진구가 약 140대, 용산구가 83대 등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한 대 설치에 400만 원가량 드는데 값비싼 허수아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태양 활동은 11년을 주기로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올해가 바로 태양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통신 장애나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까 정부가 비상감시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카메라 백승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탑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태양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항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통신위성 49대 중 40대가 추락합니다. 태양 폭풍으로 정상 궤도에서 밀려난 겁니다. 대규모의 정전 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폭풍은 11년마다 반복되는 태양 활동 극대기가 될수록 빈번해집니다. 특히 올해부터 20년 사이 가장 강한 태양이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태양을 관측하는 전파센터도 비상 감시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곳은 태양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실입니다. 여기서 태양 입자나 태양풍의 세기, 흑점을 관측해서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기 결은 4단계 경보 발생했습니다. 자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4일 화면이 번쩍할 정도의 태양 흑점 폭발이 포착된 겁니다. 4단계 이상 경보가 발령이 되면 우주 전파 재난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그 위성과 항법, 항공, 전파 통신 그리고 전력 분야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최근 태양의 모습과 지난 2019년 태양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흑점 수와 흑점 폭발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출되는 태양 입자도 확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제로 0건이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23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0건 정도의 흑점 폭발이 있었습니다. 통신과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태양 활동에 의한 입자들이 위성체에 파손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모든 통신이 단절되는 경우도. 태양 방사선 노출이 심한 북극 항로 운항도 앞으로 3년간 중단됩니다. 항공기 운항이랑 관련된 안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고고도를 날아다니는 그 승무원의 인체에 관련된 방사선의 안전에 대한 것이죠. 우주의 날씨 환경이 전기, 통신, 교통 등 생활 요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장 카메라 백승우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열리는 법이죠. 해안 절벽에 맨손으로 매달려서 1시간을 버틴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 함께 보시죠. 문예빈 기자입니다. 커다란 해안 절벽에 의문의 형체가 포착됩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고 맨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신발도 벗겨져 있습니다. 남성이 매달린 지점은 지상에서 12m 높이로 돌이 조금만 더 무너져도 바로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온 구조대원이 구조로프를 던지자 손을 떨며 붙잡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국립휴양지에서 절벽으로 떨어진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Said that was one of the most precarious rescues because of how the victim was grabbing on and how quickly they were to letting go.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산책 중 지름길로 가려다 미끄러졌고 구조되기까지 1시간을 맨손으로 절벽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손으로 짚는 곳마다 절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전국이 연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벚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벚꽃 명소 윤중로와 양재천도 꽃길 따라 산책하기 좋습니다. 내일 날씨도 좋아서 틈틈이 꽃놀이 즐길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쪽 지방에 5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도 따뜻하겠고 미세먼지 보통으로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와 호남에선 짙은 안개가 낍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20도로 오늘만큼 온화합니다. 당분간 맑고 낮 기온 크게 오릅니다. 최고 20도를 넘기며 다소 덥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이후에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2배 넘게 늘었다. 소방당국이 집계한 내용입니다.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절박함이 숫자로 증명된 거지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부디 촌각을 다툰다는 심경으로 빨리 해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딱 환자들만큼 간절하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